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규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닷새 만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연일 국회에 나와 개인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 명령은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항소 포기의 배경을 밝히라며 거세게 반발합니다. 오늘 논쟁에서는 논란의 시작점이 된 항소 포기가 과연 타당했는지 또 이 외압 의혹의 실체는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는 입장을 가진 토론자들 소개합니다. 광주고검장을 지냈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고 있는 조상호 보좌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대로 아니다,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가진 패널분들도 소개합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냈던 금태섭 전 국회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만석 나와라! 항소 포기하고 어디 숨은 거야? 노만석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습니다. 권력의 발언 앞에 자기 스스로 헐렁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특경법 배임 적용할 수 없겠죠. 그런 것 다 고려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총대 메고 윤석열 즉시한 거 그리고 김건희의 그러한 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 헌납해서는 안 된다. 결국 판단을 주체가 검찰입니다. 권한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매일 제가 신중하게 하라고 하지만 그거와 다르게 결정된 건 매우 맞습니다.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거 증거로 나온 적 있습니까? 대장동 어게인입니까? 조작선동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이진수 차관에게 했고요. 또 이 차관은 노 대행과 그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 대행은 이제 이후에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이 선택지들이,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제시한 이 선택지들이 모두 다 항소 포기 내용이었다. 그래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언급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이 내용은 다 이제 이 차관이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질문부터 한번 드리고 오늘 토론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압입니까? 아닙니까? 단순한 외압이 아니죠.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일종의 게이트로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군 일의 최대 비리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던 대장동 사건. 그런데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수익을 안겨주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 5시에 퇴근 직전에 그 검찰총장이 갑작스럽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입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이 검찰총장 퇴근 직전에 검찰총장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런 부분들이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정까지 내면 되니까 11시 50분까지 그 수사관들은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위화도 회군처럼 회군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이 처음 발생됐을 때 못지않게 철저히 파헤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범법자들에게 많은 금전적 이익을 보장을 해준 외압 그 이상이다 그런 입장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이것은 당연히 외압이 아닙니다. 첫째는
이것은 구체적인 그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의견의 전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심 판결 일부 무죄난 부분이 무죄가 너무 당연해서 항소심과도 뒤집힐 이유가 없고 무죄가 당연하다면 추징을 할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없는 사건이다. 즉 내용이 너무도 정당한 그러한 그 의견 전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외압이 될 수가 없는 사건인 것이고 오히려 명백하게 무죄가 날 수 없는 부분을 조작 기소를 했던 검사들에게 오히려 응징을 가해야 할 그러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작 기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잠시 후 또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같은 검찰 출신인 금전 의원의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외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검사 생활을 해본 경험으로 또 실제로 외압을 받아본 경험으로 하면 아주 전형적인 외압입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한겨레 신문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칼럼을 썼다가 쓰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는데 그건 사건 때문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안 해준 채로 가고 그때 당시에는 직무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했죠. 검사가 대통령 이름이 수백 번 나오는 그런 사건,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내 인사권을 쥐고 지금 내 결재권자, 내 상급자들 인사권을 다 쥔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해라라고 얘기한 것은 결코 의견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기소하려고 할 때 똑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보고를 받고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내가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선거법 전문가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선거법이 아니다. 그런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때 민주당의 어떤 분도 그거를 외압이 아니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단순히 의견 얘기한 거라고 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사례에서 어떻게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검사 생활을 직접 해본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분명히 외압일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이고요. 자, 그럼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정성호 장관의 이 결정과 이 진행 과정을 지켜봤을 분일 텐데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신중히 검토해라는 게 외압이면 외압은 계속해서 지금 이 뉴스룸에서도 벌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항상 그 위에 부장이 있고 편집국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냥 본인의 권한을 행사합니까? 그냥 이렇게 만약에 발제를 일선 기자가 하면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교섭 과정을 거치다가 최종적으로 발제 기자의 의견이 맞으면 반영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편집국장의 설득이 필요하면 부장이 나서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적절한 기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른바 킬이라고 표현을 하죠. 발제를 이제 끝내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님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질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극도로 자제되어야 한다. 근데 극도로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뭐냐면 서로 간에 충분히 교섭을 거쳐보다가 안 되더라도 가급적 존중하자는 취지예요. 지금 장관님이 이미 국회에서 질의 과정에서 답변도 했지만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적이 지금 처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카카오 사건이 대표적인데 카카오 사건에서 심지어 카카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1심 판결에서 수사 과정에 대한 질타가 있으니까 페이스북에다 직접 글을 쓰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수사해서 되겠느냐? 그거는 사실상 장관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수사팀은 항소 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실제 1심 판결문이 적시하고 있는 내용과 많은 부분이 달랐던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대 의견을 붙여드렸어요. 국민들이 잘 모르고 오해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잘 설명하는 충분한 보도자료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는 게 맞겠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내린단 말이죠. 이런 교섭 과정들이 그럼 없이 장관이 의견이 다르면 그냥 무조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고위원께서 당군 이래 최대의 부패 사건이다. 당군 이래 최대의 부패 사건이라고 해서
이른바 2차 수사팀 내지는 2기 수사팀이 그 엄청나게 부풀린 금액으로 기소를 했어요. 처음에 기소한 1차 수사팀에 한 18배 정도로 금액을 부풀려서 기소를 했는데 그냥 완패를 했어요. 당군 이래 가장 많은 공판검사가 투입된 사건이고요. 당군 이래 가장 많은 수사검사가 투입된 사건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의 결론이 결국에는 법원에서 빵점을 맞았습니다. 1기 수사팀의 결론이 옳았다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팀을 구성하고 그 수사팀을 이끌었던 그리고 그 수사팀에서 공판을 수행했던 그 많은 검사부터 시작해서 그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당장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수사팀에 그 많은 인력과 예산, 제가 볼 때는 인건비만 수백억일 겁니다.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 결론을 받았다면 그거부터 먼저 사죄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다음을 얘기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항소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다퉜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적시 이런 사실에 대한 이해나 설명은 없이 그냥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항소 안 해도 되겠느냐. 이유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굉장히 정상적인 교섭 과정에서의 벌어진 일인데 일부 검사들이 이걸 기회로 굉장히 사건을 왜곡해서 여전히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서관이 얘기한 대로요. 1차 그 수사 검사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과 가까웠던 분들과 그다음에 2차 검사들 윤석열과 가까웠던 분들의 결론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1심 판결이 완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2심, 3심에 가서 다퉈 봐야 돼요. 지금 조상호 비서관 얘기한 대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심에서 재판 나온 부분들을 놓고서 2심에 가서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항소 아닙니까? 항소를 해서 누가 과연 옳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지금 아까 박근택 그 의원님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너무나 명백한 무죄여서 항소심 가도 패소할 게 너무 뻔하다.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을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결정합니까? 그건 입장에 따라 다 달라요. 국민의힘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그건 무조건 무죄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들은 항소심에 가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봉쇄해버렸잖아요. 그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불이익 변경 그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형량을 추구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추징금을 더 뺏어갈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과정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점잖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어느 누가 우리도 사회생활 해보지만 누구한테 압력을 가할 때 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거 잘 못했어요. 경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던 그 서류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이번 사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누군가가 압력을 가했으니까 검찰총장이 갑자기 그 전에 사인했던 것을 야, 안 되겠어. 잠깐 기다려봐. 그래서 결국은 법원 앞에 가 있었던 그 수사관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서 다시 11시 50분에 위화도 회군을 한 거 아닙니까? 이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이제 저도 조금 전에 하나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실은 전혀 다른 거를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JTBC 같은 언론사에서 기자가 보도할 때 국장도 한마디 하고 이러다 킬되기도 한다. 그냥 상식적으로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법무부 장관이 그럴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특이하게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지휘 못하게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JTBC 국장이 기자한테 의견 얘기하지 말라는 게 없는데 형사소송법에 그게 있는 거는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 정치인이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외압이 아니었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을 항소 포기라고 안 하고 항소 자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의견을 통해서 자제를 했으면 이게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여했던 수사검사나 기소검사는 전원이 지금 우리 의견은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자제인지 모르겠고 이거를 뜻을 꺾게 만든 거는 당연히 외압 아닐까요? 외압이라는 것은 나는 의견을 말할 거다. 이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딱 7일에 불과합니다. 7일에 불과한데 마지막 날 밤 10시가 돼서까지 검사들이 판사 앞에서
항소장 내겠다고 서 있는데 끝까지 못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외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자꾸 저희 회사 이야기가 나서 제가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 국장으로서 물론 이제 부장들한테 신중하게 기사 써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선 기자한테 직접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너무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부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요. 좀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관이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항소 여부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 자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뭐 일각에서는 야당에서는 탄핵 사유라고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제 논리가 틀렸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고 나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유죄를 했지만 특경법 배임죄, 특경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일부 무죄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경법을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돼야 한다고 판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기수 시점인 계약 협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할 수가 없는 사안인 겁니다. 구체적인 이익과 손해 주는 액수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매우 논리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직상의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주고 손해를 못 보게 했다라는 것인데 당시에 서판교 터널이 뚫리는 것을 비밀로 검찰은 기소했지만 그 서판교 터널이 그 위치에 난다는 것은 성남시 기본 도시 계획이 이미 1년 전에 공표가 돼서 성남 시민들에게 다 공개가 된 겁니다. 그것은 비밀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비밀이 아닌 게 당연하지. 그것을 2심, 3심 가서 다퉈봐야 아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판례나 사실관계에 의해서 무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도 이길 수가 없는 사건인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렸다는 점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의견 제시 이게 과연 유법한 것이냐 또 뭐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관에게는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차관을 통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해도 강제성을 갖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해도 검찰청법이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견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위법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내가 특정 건물에 들어갈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갈 권한이 있는데 아직 문조차 열지도 않은 사건을 두고서 불법 침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논리적인 과장이고 억지 주장이라는 그게 제 생각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보충해 드릴게요. 금태섭 전 의원님께서 이 검찰청법 8조에 그 검찰총장만 지휘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총장만 지휘하는 만약에 장관이 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이상한가요? 그리고 수사검사, 기소검사한테 그러면 바로 의견을 제시해야 되나요? 수사검사, 기소검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외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의견을 피력해요. 그 의견을 피력하는 대상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제되어 권한을 행사하는 걸 오히려 권장하고 권유하고 박수를 쳐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금태섭 의원님께서 사실관계를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수사 및 기소검사 전원이 만장일치라고 했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역대 어느 사건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최초에 기소를 했어요. 그 기소를 하고 갑자기 수사팀이 바뀌더니 대대적인 수사를 합니다.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어서.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 1심 판결문에도 지적하는 것처럼 한 1년 반 정도 뒤에 이르러서 사실상 새로운 기소에 이를 정도로 대대적인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대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서 추가된 부분이 이번에 전부 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관여한 수사 공판 검사들만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최초에 기소했던 그 수사를 이끌었던 그 수사의 정점에 있던 그 팀장이 지금은 남부지검장으로 있는 김태훈 그때 당시 중앙지검 4차장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건 공소장 이른바 5인방 그 공소장에 도장을 찍었던 검사가 현재 서울고검의 감찰부장으로 있는 그때 당시에 반부패 1부장 정용환 검사거든요.
두 사람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1기 수사팀 또는 공판팀에 검사들 누구도 의견 조회를 받지 못했다. 우리들은 의견을 낸 바가 없다. 이걸 입장을 공개적으로 본인 실명을 걸고 밝혔어요. 그런 부분은 아울러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저도 잠깐만요. 제 말씀하셔서 제가 반박을 할 텐데 첫째 묻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과 황교안 법무장관이 당시 검찰팀에다가 원세훈 국정원장이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니까 내 의견은 기소하지 마는 거라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왜 그거는 외압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건지 첫째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뭐 2차 기소한 게 일부 무죄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 판결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검찰에서는 7천 몇백억의 손해를 봤다 그러면서 추징 구형을 했고 법원에서는 1,1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배임이 되는 시점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특경법으로 안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수사팀하고 2차 수사팀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의견 조회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검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손해가 크게 난 사건에 지금 이제 피해자가 성남시지만 만약에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정도 손해를 입었는데 검사가 이 정도 사건에서 1차 수사는 다 유죄 났으니까 난 항소 포기한다. 그러면 직무유기로 고소당하고 나는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1차와 2차 검사 수사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법원도 그렇습니다. 조국 씨 사건 수사 같은 경우도 뭐 갖고 계속 있다가 수사를 안 하다, 재판을 안 하다가 다른 판사가 바뀌어서 또 재판이 재개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이번 수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서로 관점이 달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따져봐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리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이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우리가 거기서 전제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3심제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1심 판사님들의 판결이 잘못될 수 있다. 그리고 법리를 오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2심으로 가고 그것도 안 되면 3심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민주당은 4심제까지 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심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내린 걸 가지고 그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2심 올라가면 이거 다 무죄니까 어차피 검사들 다 그만둬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 국민들 중에서 누가 받아들입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예를 들면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그걸 가지고 다 항소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라를 발칵 뒤집혀 놓고 한 5, 6년 동안 전부 다 그냥 이게 무슨 정권의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까지 가는 사건을 항소를 하지 않고 그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마지막에 갑자기 뒤집어서 항소를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말씀하시는데 그냥 떳떳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셨으면 돼요. 공식적으로 이거 내가 서면으로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옛날에 천정배 장관도 거기 김종빈 총장. 김종빈 검찰총장한테 그 동국대 교수와 관련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거 수사지휘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김종빈 총장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표 냅니다. 그리고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역사의 판결을 받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도 그렇게 하셨으면 돼요. 그 왜 수사지휘권을 그러면 공식적으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돌려서 신중하게 처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보면은 3차례에 걸쳐서 뭐 전화가 오갔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총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막판에 11시 50분에 이렇게 회군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이 이게 굉장히 아주 떳떳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할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일을 벌였으면 민주당은 그거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항소 포기 결정에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말씀 나왔던 것처럼 항소 제기 시한 마감 1시간을 놔두고 이제 항소 포기 결정이 이제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온당했던 일이냐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있는 게 일단 검찰이 구형을 했던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왔다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검찰이 정했던 특경가법 상의 배임이나
내부 정보 이용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뇌물죄 이 부분 무죄로 이제 결론을 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서 좀 더 다퉈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제가 한 가지 역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심, 3심 가서 다퉈봐야 알지 어떻게 결론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판교 터널이 뚫린다고 성남시 기본 도시계획에 반영이 됐고 1년 전에 이미 공고가 됐습니다. 그게 비밀입니까? 그게 공무상 비밀입니까? 시민이 아는 사실을 그걸 가지고서 다퉈봐야 한다. 아니 어떻게 1+1이 2라는 것을 다퉈봐야 합니까? 그건 당연한 기본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재판으로 2심, 3심 가봐야 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권을 행사하지 왜 안 했느냐. 아니 지휘권을 행사를 해도 강제성을 갖는 지휘권을 행사를 해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근거가 있어서 합법이 되는 것인데 그 지휘권을 행사하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고 위법이 되고 부당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문도 열지 않은 사람한테 불법 침입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당하다. 이것은 논리상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이 말씀은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박균택 의원님은 제 검찰 선배고 제가 이제 존경하는 법률가고 조상호 보좌관님도 이제 변호사시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저는 믿는데 다만 이제 이 사건을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여기 방송에 오기 전에 자료를 조사해 보다 보니까 박균택 의원님께서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1심에서 위증 교사하고 선거법 위반을 판결을 받기 전에 어떤 유튜브에 나가셔서 선거법 위반은 이건 도저히 유죄가 될 수가 없다. 내가 이거를 억지로 한번 유죄 판결을 쓰려고 그러는데 안 써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그게 종국적으로 옳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판결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당연한데 왜 항소하냐고 하는데 저희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고 표창장 위조도 안 했고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재판을 하냐 그렇지만 결국 다 유죄 났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마 저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실 거고 잘 아시는 거지만 지금 이 사건을 놓고 지금 징역 8년이 선고된 아주 무거운 사건이고 조상호 보좌관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많은 검사들이 투입될 만큼 이 대규모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지금 난 결론이 아주 확실하고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으니까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는 정말 저희 쪽 의견을 무시하시는 거죠.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금태섭 의원님, 금태섭 의원님 무지 논리적이고 훌륭한 거 아는데 저도 그 인정합니다만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 저는 무죄라고 주장했죠. 2심에서 무죄가 결국은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대법원에서 저런 사태를 빚은 것인데 그 사건은 저는 무죄라고 믿고 있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항소 상고심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주장까지 하는 것은 아니었고 제 예측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에게 공개된 내용이 공무상 기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1+1은 2와 같은 수학적인 논리, 과학적인 논리와 차이가 없는 정도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 건에다가 비유를 하십니까? 그것은 논리의 과장 아닙니까? 경우가 잘못된 경우가 같습니다. 시민에게 공개된 정보라는 것은요. 판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 계획을 짜면서 그 대장동 공범들에게 그런 것들 귀뚱을 해줬는지 혹은 어떤 식의 정보가 갔는지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귀뜸을 해주기 1년 전에 공고가 났단 말씀입니다. 그거를 주장을 이제 각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아니, 주장이 아니라 관보로 확인이 됩니다. 아니요, 제가 이거 간단히 이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박균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의 주장 시점이에요. 그 주장 시점보다 1년 전에 이미 공고가 돼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거는 증거로 명백한 거니까.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일반 회사에서 주주가 이런 경우에 금태섭 의원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손해배상 당할 거다. 근데 일반 이렇게 회사에서 이런 업무상 배임이 벌어지면 검사는 절대 몰수 추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알아서 손해배상으로 가져가거든요. 제가 볼 때 역사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많은 사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사건들은 당연히 1등 기업은 삼성 같은 사건이죠. 그런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 사건에 추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 들어가야 될 돈이지 국고로 귀속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우리나라
법으로 입법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몰수입니다. 그리고 몰수할 수 없을 때 제10조에 추징을 적용하는데 거기에 명시돼 있어요. 범죄 피해 자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근데 단지 이 사건에서 예외를 적용한 이유가 뭐냐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피해자 스스로 권리 행사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재판부도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범죄 피해액을 1,128억까지 계산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 추징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아니 아예 우리가 추징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재판부의 판단은 적어도 뇌물성으로 주기로 금액 정도는 추징해도 나중에 상급심에서 깨지지 않지 않을까. 근데 그게 과연 공사 같은 막강한 권한과 재산과 능력을 가진 피해 존재가 스스로 지금 이미 소송도 제기하고 가압류도 해놓고 그리고 가압류에서 일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검찰은 언제든지 그 정보를 제공할 의향을 표시했어요. 그래갖고 검찰이 지금 확보해는 추징 보전으로 확보해는 2,070억에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 가압류에서 권리 보전해가지고 소송으로 피해 회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걸 추징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추징했을까? 왜 추징을 구형했을까? 엄청나게 금액을 부풀려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검찰은. 그거는 보좌관님 개인 아니요, 생각이죠. 이게 왜냐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 몰수 추징을 구형한 사례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뇌물 지금 사건이 아닌다. 민주당이나 그 지금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네. 도대체 대장동 범인들한테 그렇게 천문학적 돈을 남겨 먹었는데 추징 액수가 이게 뭐냐라는 비난이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민사 소송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원래 얘기하고 해야 있는 됩니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세요. 그 법원 판결에서도 판결 얘기하셨으니까 판결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이게 그 추징을 안 하는 이유는 만약에 범죄 수익이 1,000억이 났는데 이걸 다 추징을 해 정부가 가져가 버리면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으로 해서 가져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민사 소송을 해서 가져갈 수 있다면 추징을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안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그 손해배상 액수 5억인가를 해서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거기도 나오다시피 지금 도대체 1차 변론 시점도 안 됐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안에 그 정진상 씨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다른 관련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추징을 해야겠다라고 추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추징 액수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1억을 투자를 해서 그 남욱 같은 경우는 8천 몇백만 원 해서 1,000억을 벌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제가 명확한 팩트를 확인해드리면 남욱 등 일당들이 과거에 이른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만 1,800억이에요. 그걸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그때 단죄하지 못했던 게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건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금융기관의 PF를 끌어옵니다. 그 PF를 끌어왔을 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일체의 보증이나 그 부분에 대한 대출 채무를 지지 않아요. 그쪽에서 다 알아서 조달해온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7천억이에요. 7천억을 자금을 투자해서 얻어가는 이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이제 이게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 최대의 치적 맞습니다. 범인은 윤석열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 네네. 다만 보좌관님은 그런 의견이고 저는 이런 의견이고 저희도 몰라요. 지금 법원 판사도 지금 이 판결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은 7,700억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전부 몰수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판사는 그거는 무죄를 하면서 배임으로 인한 손해가 1,100억이다. 근데 그중에 뇌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징을 해야겠다. 430억을 추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항소심에 가서는 얼마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 말이 맞고 보좌관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보좌관님 말씀은 내 말이 맞으니까 항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그거를 않습니다. 왜 보좌관님이 정하냐는 거죠. 제가 저는 아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이 사건이 배임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민관에서 해서 이 적정한 이익을 확보해 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을 본 것이지 이게 어떻게 손해를 끼쳤는데 배임이냐. 그러나 법원에서는 민주당 생각과 다르게 지금 배임에 대해서 유죄가 난 겁니다. 실제로 이 손해를 정확한 액수를 예측을 못해서 그렇지 1,100억 원의 손해가 났다고까지 선언을 한 상태예요. 거기다 대고 사실 따지고 보면 예전에 부산저축은행에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7천억을 해서 그 정도 손해 난 건데 이게 무슨 손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추징을 안 해야죠, 아예.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시면서
항소를 안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아니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조성호 부장관님 짧게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 그렇죠. 뭐 바뀔 수도 있고 뭐 달라질 수도 있고 뭐 3심제니까 또 결론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금태섭 의원님도 검사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투는 것이 막강한 국가 권력을 가진 검사라는 기관이 그렇게 어떤 수사에 대한 범죄를 하면서 한 번은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판결에 결정적인 법리상 오류가 없어요. 지금 이 사건도 보면 이 판결에 보면 매번 결론을 내릴 때마다 누적되어 있던 판례의 법리들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히 어떤 증거를 제대로 채택해주지 않았다라는 검찰의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별히 법리상 하자가 없고 명백한 판례의 오류, 아니 뭐 명백한 판결의 오류가 없는데 계속해서 상세판으로 다투자. 이거는 피고인이 스스로 권리구제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 침해가 있으니까 권리구제를 위해서 다투기 위한 상소제도의 본질과 달라요. 검사의 상소제도의 본질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 법질서를 통일적으로 유지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화영 씨 재판도 그렇고 대장동 재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이런 것들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 판결은 옳다 그러다 판결하는 게 민주당입니까? 아니 제가 그 판결을 왜 민주당이 합니까? 저희가 그러면 법원이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그럼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렇게 국무회의 과정에서 한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기계적 항소 상고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듯이 한 번 기소했다가 그 결론이 틀렸는데 그 틀려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도 판결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계속해서 항소해서 괴롭히고 상고해서 괴롭히고 이래서는 되겠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주장과 그런 가치 철학이 잘못됐다고 저는 그 생각하십니까? 생각에 아주 찬성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어땠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부터 무죄 났는데 1심, 2심, 3심을 끝까지 다 받았어요. 네. 지금까지 검찰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왜 하필이면 그런 것이 대통령과 관계 있는 사건에서만 적용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사건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항소를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정말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없는 뭐 김건희 사건이나 혹은 윤석열 사건이라도 이랬겠는지 저희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 만약에 1심에서 항소를 안 했으면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동안에 얼마나 검찰 수사가 엉터리라고 그렇게 비판을 해오셨습니까? 많은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은 그렇게 내로남불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고통을 느낍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를 투자를 해서 여기 보면 그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 택지 분양 배당금 4,054억, 그리고 쭉 보면 투자한 금액과 배당금 금액이 쭉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보면 도대체 이게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돈들을 갖다 그 대장동의 범인들이 챙겨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새누리당 그 성남시 의원들은 그 사업 전체를 그 일당들에게 주자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를 돈 한 푼 없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반이라도 찾아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 보좌관님은 그 대장동 사건을 변론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박균택 의원님 한번 말씀 들어보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될 일이 없는 사건입니다. 유동규에 대한 그 판결이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세력들의 원하는 사항들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고 또 거기에게 불이익만 줬던 사정들은 많이 드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이재명 대표 전 시장 관련된 사건하고는 전혀 이해관계를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장모 국힘 대표님 그분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검찰 항소를 안 했습니다. 1심에서 완전 무죄가 났는데 자 그러면 그것도 특정 정치인을 위한
항소 포기였다고 그 부분은 어떻게 질책해 보실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왜 왜냐하면 다릅니까? 그것도 검찰과 그 피고인이 둘 다 항소 포기를 하면 그런 경우는 흔히 있어요. 특히 있다고요? 정치인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2심, 3심 다투보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지.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판정을 수도 하십니까? 있죠. 근데 아니, 저기 저- 그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에 잡아야 한다는 대해서 식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두 얘기. 사람 모두가 다 저는 그 사건을 문제 삼고 싶은 것이 1심의 아니고 피고인들과 다 봐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1심의 거고 피고인들과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니 다 피고인이 연결해서 전부무죄를 받았는데 항소를 해석하는 어떻게 것이 합니까? 알겠습니다. 피고인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장동혁 대표는 전부무죄를 받았는데 항소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원래 항소를 못 해요. 장동혁 대표 무죄를 사건은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록을 항소를 검찰이 항소를 했어야 한다고 검찰이 해야 주장하는 거 되는 아닙니까? 거잖아요. 예, 일단은 아까 장모 의원 말씀하신 거 이미 실명 다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 논의, 그러니까 항소 포기가 옳았느냐 그렇느냐, 이 이야기는 사실은 밤새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또 싶네요. 일단 이제 검사를 단독 관청이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노만석 직무대행이나 또 앞서서 사의를 표명을 했던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그렇다면 항소 포기를 하는 게 옳았느냐 그렇다는 떠나서 그냥 항소를 강행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만석 그 검찰총장 대행은 아주 비겁한 분이죠.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런 거 하라고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해준 거고 막말로 그분 검찰총장까지 대행까지 하셨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접수를 시켰다고 한다 하더라도 아마 뭐라고 못했을 겁니다. 왜? 나중에 인사 불이익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에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를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를 했다고 해서 당장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만약에 나중에 자기가 인사 불이익을 받아서 그만둔다 하더라도 본인이 변호사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고 검사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노만석 그 검찰총장 대행이나 그다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두 분 모두가 굉장히 비겁한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11시 50분에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접수를 못하고 돌아오는 그 수사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입장이 생각이 돼요. 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짓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이거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거 취소하라고? 이거 다 도장 찍었던 거 아니야? 결제 났던 거 아니야? 이거 왜 바뀌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분노감과 불신감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기자 해봤지만 편집국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서 기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그 후배 기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어떤 검찰 조직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들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리고 뭐 정치검찰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그 검사 당시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서울 그 시내에서 부장검사를 하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굉장히 심한 불법 시위, 폭력적인 시위를 했습니다. 일부 구속을 했죠. 그러나 나머지 그 좀 가담 정도가 낮은 시각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하려고 여러 명 했습니다. 그랬더니 MB 정부 시절인데 정부와 법무부 장관의 무관용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다 기소하라 라고 그러는데 싸워가면서 버텨가면서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 불이익 받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차장검사를 할 때 제가 전공로 그 댓글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정원 수사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들은 왜 전공로 수사를 열심히 안 하냐 이렇게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형사부 검사들까지 동원해서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생 사건은 누가 처리합니까? 해서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안부 검사들로만 그 수사를 진행을 했다가 그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제가 인사상 불이익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신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장관이 신중하게 해라. 또 그걸 전달하는 차관이 이거 수사 지휘권이 행사가 아니다. 신중하게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장이 그걸 가지고 그걸 전달을 하고 중앙지검장은 그럼 버티면 되지. 그걸 다 받아들여 놓고는 바보처럼 뒤늦게 사표를
내고 뭐 책임을 지겠다, 뭘 공표를 하겠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들입니까? 장관의 그 의견 전달이, 차관의 의견 전달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 신중해라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서 그런 처신을 하고 지금 또 그렇게 사표를 내고 일선을 선동을 해야 되고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이 행태, 이게 그야말로 정치적이고 어떤 그 집단 행위에 불과한 이런 못된 처신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뭐 그 이른바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하시면서 이른바 지금 정성호 장관님하고 인연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정성호 장관님께서 그렇게 뭐 본인의 의견과 좀 다른 결정을 했다고 해서 거칠게 누군가를 불이익을 주고 이러실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단독적 관청입니다. 검사는 그 중앙지검장뿐만 아니고 이 공판에 책임졌던 중앙지검 4차장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판 5부장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공판검사 누구라도 도장 찍어서 접수하면 다 유효합니다. 그게 검사예요. 근데 그 부분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면 그걸 감내하는 게 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그만큼의 독립성을 주고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이라는 징계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보다 두텁게 징계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하에 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 윗사람 말 안 들어서 검찰총장 징계도 받아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전례도 있고 매뉴얼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이 정말 잘못한 건데 장관이 그런 의견을 얘기하면 총장 입장에서는 이미 결재가 다 난 거거든요. 사실은 결재가 다 났는데 뒤집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뒤집으라는 건데 그러면 서면으로 지시를 해달라,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해야 되고 장관이 그 지휘권을 발동을 하면 그 다음에는 따르고 그 다음에 총장이 사표 내는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천정배 장관과 김종빈 총장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또 검찰은 법 질서를 지키는 기관인데 상부의 명령을 안 따르면 안 됩니다. 그때도 그 강정구 교수 구속을 해야 된다. 장관이 뭐라 그러건 하자는 선배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제가 대검에서 그러면 안 된다. 말을 듣고 총장은 사표 써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건데요. 다만 여기서 뭐가 이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 검사들이 자꾸 항소하는 게 문제고 이 사건은 다 이미 결정났다고 생각하면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보이는 태도 중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반항을 하고 있는데 항소 포기라고 안 하고 항소 자제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왜냐하면 이 사건이 무죄라는 거를 검사들도 인정한다. 스스로 포기했다. 그거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정성호 장관님하고는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오래 알았고 절대 이제 그 무리한 일을 하신다고 정성호 장관 개인을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께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가라고 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을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사들이 장관과 의견이 다르니까 쿠데타적인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런 태도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좀 신뢰가 안 가고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아까 지금 대법원장 사례와 이 사례를 비교하셨어요. 예. 대법원장은 본인의 재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의구심을 이제 발생시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판사들이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예, 뭐 몇 분이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검찰은 지금 뭐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연명을 해가지고 연판장을 돌리고 그래가지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총장 본인도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냐면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 하나를 보지만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검찰청을 책임지는 사람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바라보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검찰상을 정립해 갈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충분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상합니까? 아니,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노만석 씨가 제대로 결정을 못했다면서요. 비겁하다면서요. 아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했다라는 이 사람의 얘기가 맞다는 겁니까? 궁금한 게요. 저는 그 말은 맞다고 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근데 검사들이 비겁하게 지금 사퇴하는 게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검사들이 항소가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됩니까?
그게 왜 항명입니까? 저는 이게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얘기할게요. 문제가 있다고 물어보는 거 예를 물어보세요. 들어서 근데 그 검사장이 그렇다고 연팔짱을 돌리진 그러니까 않죠. 26명의 검사장이 25명의 검사장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8명인가 그러더라고요. 중에서 16명인가가 그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장들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반란이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그리고요, 정부의 가치 철학 중에 하나가 고쳐 쓰자는 거예요. 민주당은요. 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기회를 주자는 거였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리를 좀 해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제 일선 검사들 지금 이렇게 집단적인 항명이라는 이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선택적인 분노, 이 단어가, 이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사들이 어떤 일관적인 어떤 그런 항명을 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 혹은 또 어쩌면은 정권을 골라서 항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비난까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본질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지금 검사들 장관이 신중히 고려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이걸 가지고서 저기서 그것을 뭐 자기들이 그게 뭐 항소 포기까지 하는 결정을 해놓고 뒤늦게 장관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그 자체가 일단 비겁한 책임 전가의 행위이지만은 어쨌든 또 이걸 가지고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서 따지고 드는 검사들의 태도가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말씀하신 서명에 나선 검사장들 이 중에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상고를 안 했습니다. 윤석열 석방을 했었을 때 즉시 항고를 안 했습니다. 예. 그 시간계산법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김건희에게 불려가서 조사를 할 때 따지는 검사가 없었습니다. 그 16명인가요? 18명인가요? 그 검사장들 중에 그 세 개 커다란 사건이 검찰의 정신을 해치는 그 세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이 세 건 중에 한 건이라도 항의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면책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왜 저 검사들은 보수 정권에서는 수시로 당하는 일을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타가 민주당 정부만 출범하면 작은 일에도 또 근거 없는 일마저 이렇게 나서서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는 것일까? 결국은 보수 정부는 무서웠기 때문이고 민주정부는 만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수 정부는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철저하게 인사상 불이익, 징계, 좌천, 심지어는 생계까지 위협하고 남의 사생활 뒷조사를 해서 첩의 문제, 자녀 문제까지 찾아내서 아예 폐가 망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민주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다 끌어안고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인사상 불이익만 주고 거기서 그쳤고 나머지 보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예. 아니 근데 반항을 했다고 이번에 하시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잘못된 사고 방식을 고칠 수 있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폭력적 조치죠. 그게 엄정한 조치가 아니라. 보수 정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반항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그러면 저항이라고 저항이라고 하시면 예. 누가 결정을 하신 건가?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까는 검사들이 스스로 결정해놓고 장관한테 책임을 떠민다. 그러면 이 검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항소 포기라도 했으면 안 억울할 텐데 내가 항소 포기를 한 건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 끝까지 항소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항소 포기를 지금 누가 했는지가 불분명해요. 장관은 의견을 냈다 그러고 그럼 총장 대행이 한 건가? 서류상으로는 아마 그냥 검사가 냈을 텐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반항했다는 건지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을 댔는데 사실 검찰이 과거에 잘못한 게 너무 많고 저도 변명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는 것은 아마 박근태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안 풀어줘야 됩니다. 그건 위헌 아닌가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결정합니까? 검사가 결정합니까? 헌재가 결정할 것인데. 법원에서 이미 보석이랑 이런 데 대해서 났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안 되는 거는 보수 정권이 무섭고 민주당 정권이 우스워서가 아니라 보수 정권이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가진 검사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하냐 마냐 하는 거는 공판검사가 결정을 하는 거고 결재를 하는 사람은 서울지검 4차장의 전결입니다. 그 이상은 다 의견이에요, 사실.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누가 결정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니까 이게 지금 사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그 박 의원님은 그 검찰 조직 전체를 그냥 너무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검사들 모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보수 정권에 있을 때 뭐 검사들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민주적으로만 대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공격으로 들립니다. 뭐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글쎄 뭐 다 알지는 저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그 검사들을 모두 정치 검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모두라고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문정 검사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문정 지검장조차도 아니 이거는 항소장을 그냥 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안미영 검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반윤 검사입니다. 그런데 안미영 검사도 이 항소장을 안 낸 것을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던 검사들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항소장 안 낸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친윤 검사여서 그렇고 그다음에 뭐랄까 쓴맛을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얘들에 대해서 쓴맛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과연 온당한 태도인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 아니 맞습니다. 과거에 검찰 굉장히 잘못한 거 많아요. 저도 굉장히 비판했어요. 검사들 왜 그러냐. 지기현 판사가 그 구속 취소를 내렸을 때 일정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렸을 때 그리고 그것을 김우정 그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거. 예. 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장은 상급심에 물어보는 게 좋겠다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러면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은 과거에 검사들이 잘못했을 때 그렇게 잘못했다고 비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사들이 이거 우리가 보기에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거 문제 삼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래서 그때는 니들 왜 가만히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검사들이 보기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는 왜 이런 얘기를 해?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성호 부장님. 그 말씀드리면 뭐 이문정 검사장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아니 왜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 와서 왕왕만 되냐는 거예요. 그냥 항소장 내면 되지. 그리고 징계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른바 그 대검 차장이나 뭐 이렇게 지휘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수사 공판팀의 비겁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만들어졌어요. 1954년에 만들어진 이래 단 한 번도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뭐 다 저도 비판했다는 얘기를 그런데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약간 찔렸는지 상급심에 좀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 결정문에다 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검찰은 이걸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법무부령, 이른바 검찰총장의 일반적인 지휘권 행사죠. 법무부령으로 뭐라고 정해놨냐면 특별수사본부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검찰총장은 마지막에 수사의 결과만 보고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수사팀은 특수본으로 운영된 수사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지막에 결재하면서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기소는 안 돼 있고 수사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님 제가 되게 존경하고 법조인으로서 되게 좋아하는데 위헌 논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었습니다. 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게 위헌 논란이 나와서 법 개정을 올린 그 법 개정안에 대해서 과거 검찰국장이던 시절에 국회에서 한 말이 있어요. 구속 정지는 일시적인 거지만 구속 취소는 종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주면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고 그다음에 구속 정지는 정지 때 이걸 안 풀어주면 즉시항고로 해서 계속 묶어두면 정지의 효과가 사실상 소멸된다. 왜냐하면 구속 정지는 보통 장례식 때 논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상호 보좌관님께서 그 김주현 민정수석의 논리를 맞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단 한 번도 우리 검찰이 이거를
삭제하겠다, 포기하겠다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고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에서는 위헌을 왜냐하면 예전에 검사들이 그 변호사가 옆에 앉는 것까지 반대하고 뭐 위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틴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인신구속이 있거든요. 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즉시항고라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들으면 항고한다고 생각하지만 왜 즉시항고냐면 집행정지 효력이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해서 풀어주라 그러는데 검사가 영장 없이 그냥 계속 잡아두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불법 구속의 문제도 생기니까 이거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근데 그건 생각하고. 한 말씀 드릴게요. 예. 행정부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어서 법을 준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위헌 논란이 나온 법안에 대해서 그 효력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예. 한마디만 추가하겠습니다. 위헌 논쟁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 그대로 놔두는 게 맞다. 위헌이 아니라고 입법적 판단이 있어서 그 조항이 존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이 헌법재판관도 아닌데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그게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조항을 적용을 안 한단 말입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건- 검사들이라고 예.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 잘못된 조치였다는 건 다 알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했다가- 당연히 예. 그 당시에 검사들은 거기에 저항을 아니 했어야 맞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때 거는 저항을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때 옹호를 아까 하십니까? 말씀하시기에 왜 검사들이 보수 정권에서는 찍소리 못 하고 있다가 민주당 바로 정권에서는 그게 그 그러냐고 현상인 하는데 그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돼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이 정말 출세에 눈이 멀고 막 이랬으면 그때 당연히 더 잡아두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현실이랑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잘 나가고 막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생겼으면 또 검찰이 수많은 잘못 중에 하나지만 이거는 이미 저 탄핵이 그 됐을 땐가 말았을 땐가 제가 지금 그 잘 모르겠는데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구속이 돼서 이제 거의 뭐 이 감옥에서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한 거를 가지고 마치 보수 정부에 아부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안 맞아요. 내란 이게 좀 세력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요. 내란 세력은 이게 좀 언제나 엉뚱한 데로 가고 살아있었습니다. 있는데 예.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금 그 검사들이 항명한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조윤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죠 그때. 그래서 그 어디야 국정원에 대한 댓글 수사를 얘기하면서 그때 경찰에 그 법원에 청문회에 나와서 조윤건 검찰총장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했어요. 그때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의로운 검사고 정의로운 검사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이거 검찰총장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커다란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항소를 하지 않고 막판에 7일이 다 지난 다음에 막판에 1시간 전에 결정을 해서 현장에 다 나가 있는데 이거 철수시킨 거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밝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항명이고 그래서 검사들을 징계법으로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거는 입법폭력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검사들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요. 여론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저는 검사들이 징계법을 어떻게 바꾸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검사도 아니고 저는 그냥 국민이에요. 단지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왜 항소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항소해서 더 다퉈봐야 될 부분들을 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들을 징계법으로 해서 니들 우리한테 항명한다면 국민들 모두 그리고 여론들에서도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징계법 만드실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모든 수단 동원해서 검찰 반란을 분쇄하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파면이 이제 불가했었던 그냥 일반 법으로는 공무원 징계법에 의해서는 파면이 불가했던 검사들을 이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그런 계획도 내놨거든요. 본인의 명의로 대체 법안을 발의하겠다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건만이 아니라 원래부터 왜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파면 제도가 있는데 검사들에게는 파면 제도가 없느냐. 그래서 파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들이 많았고 예. 그래서 그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입법안도 이미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를 통해서 저는 파면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그런 상황까지 있다고 한다면 더 추가할 필요성은 높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국회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고 헌재에서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야지 파면이 가능한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내년 9월이면 검사가 없어진다는데 뭐 검찰청이 징계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공소청 검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검사한테 그런 특별한 것이 있냐면 판사는 헌법에 있거든요. 헌법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은 파면하지 못한다고 됐는데 그렇게 판사한테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인정해 주는 것은 이제 중립을 지키라. 독립적으로 되라는 거고 검사도 그런 지위가 있으니까 이제 징계법에서 그렇게 둔 건데 검사를 그냥 공소청 검사를 두면은 사실상 뭐 일반 검사랑 뭐가 다르냐? 저는 그것은 뭐 폐지해도 다만 상관이 없는데 다만 법을 지금 저 박균택 의원님께서는 정말 이 인품이 훌륭하시니까 일반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걸 누가 봐서 일반적이라고 합니까? 지금 검사들이 말 안 들으니까 보복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배임죄에 대해서 폐지론자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언론에 금태섭 전 의원도 배임죄 폐지론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다만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데 폐지하는 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식으로 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징계법 그 개정안은 과거에 이미 제출돼 있다는 점,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돼 있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은 그 검사징계법 폐지론 내지는 파면을 도입하자는 논은 계속 있어 왔지만 단계별로 조금씩 이른바 검사의 독립성 문제 때문에 그래 왔는데 검사가 스스로 독립성을 걷어찰 정도로 집단 행동을 하면서 정치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금태섭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윤석열이 당시 파면의 위기에 있었던 거 아니냐. 당시에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과 인식이 꼭 파면이 위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이게 검사들이 이른바 항소 포기, 상고 포기 여기서 저항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대표적인 게 지금 가장 최근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며칠 전에 있었던 막걸리 분야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진범이 잡히지 않았어요. 아직 진범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 위법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니까 갑자기 마지막 날 의견을 바꿔갖고 상고 포기를 하겠대요. 그러면서 대검 차장이 공식 사과까지 했어요. 그리고 장관님도 당연히 사과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 검사들은 지금 검찰청에 없습니다. 근데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때는 꼭 그때 그 검사들이 수사한 검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예요. 때로는 대통령이 있을 때, 때로는 검찰총장이 있을 때, 때로는 자기 동료 검사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 스스로가 검사 지상주의, 검사 온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을 단죄할 수 없다. 자기 동료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 예. 이런 부분이 바꿔지지 않으면 검사들은 스스로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이게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부터 단죄받는 거예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요. 국민의 대표 맞으시죠? 그리고 검찰이 수많은 잘못 저지른 것도 맞습니다. 그럼 사법부는 안 그렇습니까?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정치권은 안 그렇습니까? 여당은 안 그렇고 야당은 안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렇게 죄 하나도 안 짓고 잘못 안 하셨습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은 거 없습니까? 마치 자기들은 모든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는 그런 높은 법대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해도 됩니까? 아니 검사들에 대해서 문제 많죠. 문제 많은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배임죄도 마찬가지고 검찰 징계법도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왜 하필 특정 시점에 이런 논란이 되니까 그때부터 나와서 니들 그대로 항명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셔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복이 아니면 뭡니까? 사회 변화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원래 시작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정혁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도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심판받고 단죄받아야죠.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선거 아니겠어요? 근데 선거뿐만이 아니고 검사들도 그러고 저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만약에 검사들의 집단 행동, 이 항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불만이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또 나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여권에서 하는 데 대해서 참 제가 이 예전에 민주당 소속이었고 이 검찰에 대해서 누구보다 비판을 많이 해왔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기들하고 의견이 같을 때는 칭송을 합니다. 아까 김종혁 이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검사가 항변할 때 그 댓글 사건을 가지고 항변할 때는 정말 칭송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도 판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들이받으면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판사들이 뭐 물러나라는 얘기는 안 했다는데 요구라는 말을 붙인 사람은 그 정청래 대표예요. 물러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검사들은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제가 뒤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제일 의구심을 갖는 건 검사가 잘못했는지 장관이 잘못했는지 문제가 아니라 왜 어떤 놈이 1,000억씩 이렇게 이득을 보고 7,000억씩 이득을 봤는데 이걸 항소를 안 하냐 그거거든요. 근데 항소를 안 한 게 누구냐 그러면 이 책임 소재가 지금 불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자꾸 자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장관은 의견만 얘기했는데 검사들이 자제한 것처럼 검사들은 그게 억울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검사들이 그 취소한 겁니까? 누가 했다고 보세요? 지금 이 항소 포기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이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저 그 개선 라인에 있는 그 수많은 검사들 예. 10명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 공판 5부에 있는 평검사까지. 예. 거기에 있는 단 한 명의 검사라도 접수했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휘권을 행사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시까지 거기 앉아 있었던 검사들은 예.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여론전을 하는 겁니다. 우린 항소하고 싶었다.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걸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의견만 얘기했는데 검사들이 항소 취소한 거다. 근데 국민들은 그게 누가 했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이득을 받는데 지금 저 검찰에서는 7천억을 추징해야 된다고 구형을 했는데 영원히 나왔는데 왜 항소를 안 하냐. 거기다 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검사들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그걸 가서 한 명이라도 징계받고 하면 되지 않았냐. 아니요, 징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그 결기와 용기, 그다음에 법적 확신 그런 걸 존중하기 때문에 검사징계법을 따로 만들고 검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검사를 다른 신분보다 올려주고 그래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정도 용기가 없어요, 검사가. 그러면서도 본인이 단독죄 관점이라고. 아니 지금 항명한다고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이후에 단체 행동을 검사들에 대한 거예요. 이야기 오늘 상당히 역대급으로 아주 토론이 격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사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더 논란이 크고 그래서 이번 논란에 이제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뭐 세간에서 이야기가 또 야당 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대통령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공범으로 의혹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놨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1심 예. 재판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항소 여부가 결정돼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것과 얘기 없이 대통령에게 아무 얘기 없이 그것을 그냥 결정을 했다? 저는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그 일반 상식으로 재상사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일반 회사에서 회사의 오너가 관련된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논란이 돼서 다른 뭐 재판에 넘어가든지 뭐가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장이 그것들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네. 몰랐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네. 저는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개입은 사실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장관은 그야말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 대검 차장과 중앙지검장이 너무도 무죄가 명백해서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없고 추징도 연결될 수 없는 그 사안이 분명했기 때문에 네. 할 말이 없어서 그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한데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다 정상이었는데 뒤늦게 면피를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사표를 내고 도망가는 그런 대검 차장과 중앙지검장의 어떤 공직관의 책임의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의 본질이 그쪽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검찰에게 불리한 제도 개혁을 하는 민주당 정부에게 뭔가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벌이는 일부 간부들의 행동, 네. 또 거기에 보안 내동하는 속 없는 검사들의 행동,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대통령실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근거도 없고 네. 사실도 아닐 것입니다. 금 전 의원님, 그러면 이번 항소 포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득이라고 보십니까? 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는데 저는 이번 항소 포기가 대통령에게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박균택 의원님께서 굉장히 그 사리에 많은 원칙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죠. 그러나 과거에 제가 검사나 변호사나 정치인으로 있으면서 보면 민주당 정부건 국민의힘 정부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다 파악합니다. 판결 나기 전날 판사한테 물어보지 못할 뿐이지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 무슨 정말 중요 정치인 사건도 다 알아보는데 이 사건을 안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는 거는 정말 제가 뭐 증거는 없죠.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 아니냐. 지금 이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고 이 대통령의 어떤 가장 정치적인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그냥 모르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건 진짜 무능한 거라고 생각.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여기에 정보를 알아봤겠지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제가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영향을 줘서 이걸 항소 포기를 시켰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네. 저 대통령에게도 피해가 되는 거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김태섭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께 도움이 안 될 거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일상적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건데 이렇게 일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대통령께 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판결은 이제 22부가 판결한 건데 이 판결문에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판결에서는 이재명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관여 여부는 우리가 심리한 바도 없고 심리할 수도 없고 그들의 변론이나 반론을 들어본 바 없기 때문에 아예 판단하지 않겠다. 네. 이거를 그 판결문에 선언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예 영향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33부에서 판단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3부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대통령 부분만 정지됐다 뿐이지 공범관계에 같이 기소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일단락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도 그렇고 법무부 입장도 그렇고 이걸 대통령의 관련 사건이라고 해석할 근거나 이유가 없었던 그건 완전히 거예요. 사실이 틀린 건데 네. 항소를 포기하는 거가 제가 대통령한테 불리하지는 않다는 거지만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이 사건 자체가 배임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2단계를 한 거죠. 이건 배임이 아니다. 그다음에 설사 배임이더라도 나와는 관계없다. 근데 이번에 배임이 아니라는 점은 깨진 겁니다. 이건 정말로 큰 관련이 제가 있죠. 짧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냐면 계속해서 일관해서 그 대통령 관련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변론의 요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임인지 아닌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남시장이 그 재산 관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장에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슬링웨이 슬링웨이 슬림한 몸매 갖고 싶니? 슬링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 판으로 착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 침대 뜨거운 하루 리얼 탄산으로 날려버리자. 강력한 리얼 탄산 100%. 이 맛이 청정 라거다. 테라. 왜 자꾸 화장품을 고민해? 피부가 좋으려면 피부가 좋아야지. 피부가 건강해야 뭐든 맞거든. 화장품보다 먼저 세포랩. 몰랐던 당신의 피부 능력. 세포랩 바이오제닉. 예, 이제 마지막으로 1분씩 발언 기회가 남았는데요. 아까 마저 못한 이야기 있으면 이 시간 빌어서 하셔도 괜찮고요. 자, 일단은 이제 이례적인 항소 포기부터 또 외압 의혹까지. 자, 이번 사태가 정치 검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치의 검찰 개입이 문제인 건지 이렇게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마지막 발언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박균택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그 어떤 실체
그러니까 장관이 압력을 넣었다는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고 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바에 의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건인데 이러한 지금 일선의 하극상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배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정부에 대한 그 저항감, 반항심 이런 것들이 발로가 돼서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그 검사들이 그래도 뭐 사회적 책임을 갖는 또 국가적인 그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직자들인데 제발 냉정을 찾고 문제의 본질이 뭔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 계기로 그 어떤 정치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의 항소 포기의 대상이 됐던 무죄의 원인이 됐던 정치 조작 기소를 저질렀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넘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다시는 역사에 이런 그 조작 수사, 정치 사냥극의 수사가 빚어지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금태섭 전 의원이요. 이 사건의 본질은 징역 4년을 사는 사람이 1,000억의 이익을 그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에 징역 4년 살고 1,000억 지킬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사람들이 줄을 설 겁니다. 그런 부정의한 상태에서 왜 항소를 포기했냐? 여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집권당의 설명은 검사들이 자제했다, 자진해서 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과연 진상에 맞는 걸까요? 저는 상식에 맞지도 않고 당사자들도 그래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났는지 어떻게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 범인들이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많이 챙길 수 있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묻는 작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님입니다. 예, 뭐 금태섭 전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철저하게 이게 다시 공익 환수가 될 수 있도록 검사들이 몰수 추진과 상관없이 판결 이후에서 그 피해액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기와 의지는 이 정도 뭐 항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판결들에 다 반영될 거라고 보고 윤석열 전문 검찰과 달리 이재명 전문 검찰은 이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처럼 충분히 자력을 갖추고 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피해 범죄 피해 재산 환수보다는 수많은 소액 다중소액 피해 사건들, 그다음에 이른바 국제적 사기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들 그런 사건들에서 범죄 피해 재산을 환수해서 아니면 전세 사기 같은 그런 사건들에서 범죄 피해 재산을 검찰이 미리 환수해서 피해자에 환부하는 이른바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 특례가 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는 그러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서 각 검찰청에 지금은 현재는 중앙지검밖에 범죄 수익 환수부가 없는데 각 검찰청으로 범죄 수익 환수부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여기 지금 국회에 나와 계시는데 정부 여당의 많은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온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 대장동 사건이 이대로 덮여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검찰은 아주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불이익 금지 원칙,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그 대장동의 범인들은 그 천문학적인 그런 수익을 본인들이 누리게 됐고 그리고 형량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뭐 1년씩 살고 그랬으니까 아마 2심에서 만약에 형량이 감소된다면 한 2, 3년 살고 가석방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치 검찰을 계속 비판해왔던 민주당이 검찰 정치를 통해서 검사들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 이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JTBC 토론 논쟁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쿡셀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쿡셀 홀로그램 큐브. 뜨거운 하루 리얼 탄산으로 날려버리자. 강력한 리얼 탄산 100%. 이 맛이 청정 라거다. 테라. 코웨이 아이콘 프로.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니까. 용량은 10ml씩, 온수는 5도씩 터치로 조절된다. 그럼 난 95? 100도. 근데 진짜 편리한 건
자주 마시는 물은 저장해두고 원터치로 한 번에. 레시피에 따라 알아서 딱 맞춰주니까 참 쉽죠? 풀터치 스크린으로 계속되는 혁신. 코엘 아이콘 프로. JTBC 토론 논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역대급으로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